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1930년대 이후라는 이 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봤었던 요 전 단원 그리고 전전 단원이 1920년대에 해당하는 이 문화통치 시기에 해당하는 요 시기 때 우리의 민족 운동들을 중심으로 본 겁니다. 자, 이제 1930년대 이후 30년대와 40년대 광복 전까지 했었던 우리의 독립운동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이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봉박두하기 전에 테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째 단원이라 42번째 테마네요. 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거쳐왔습니다. 요번에 테마는 뭔가 가슴 찡해지는 단어입니다. 재회, 다시금 만났다라는 거죠. 누가 만났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여기 이제 어떤 배인데요.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예. 보니까 약간 좀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쭉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1945년 9월 2일 미국의 미주리 전함이라는 이 큰 군함에 동양인들이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들은 경직된 표정으로 쭉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서 이제 모자를 벗고 경례를 하고 사인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을 하는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는 항복 조인식이고요. 요거 앞서 간단히 테마에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서명을 하는데 이 서명하는 대표, 이 사람 걸어오는 장면이 조금 이상했어요. 자, 보니까요.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걸어오는데 왼쪽에 보니까요. 이 막대기 하나를 들고 있네요. 지팡이가 있네요. 예. 다리를 절뚝절뚝 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시게미스 마모루라는 일본 고위 관료입니다. 알고 보니까 다리 한쪽이 없어요. 의족을 찬 채로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절뚝거리면서 항복 문서에 서명을 했었던 겁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 시기는 193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3년 전에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1930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규모 어떤 축하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막 축하하고 행사하고 막 연설하고 아까 봤었던 그 시게미스 마모루라는 이 사람이 일본 고위 관료로서 여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폭탄을 맞고 죽거나 다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요. 이게 당시 그 사람이 입었었던 군복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한 청년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요, 결국에는 일본 본국으로 끌려가서 이렇게 됩니다. 총살형에 처해지게 돼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분입니다. 독립운동가 윤봉길입니다. 자, 이 윤봉길은요, 김구가 조직했었던 한인 애국단원의 단원으로서 당시 일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축하 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일본 고위 관료들을 살상하겠다. 폭탄을 던지러 출발하기 직전이에요. 폭탄을 들고 그것을 찍은 사진인 거죠. 이때 당시 이 조직의 우두머리 수장인 김구의 시계를 봅니다. 윤봉길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의 시계가 제 거보다 조금 싼 것 같은데요. 저에게는 어차피 1시간밖에 없습니다. 제 비싼 시계 선생님이 차시죠. 그리고 윤봉길은 가서 폭탄을 던지고 그리고 체포돼서 죽겠죠. 이 윤봉길의 유품이 발견돼요. 그리고 김구의 유품도 발견됩니다. 알고 보니 서로 바꿔서 찬. 이들은 그렇게 헤어지고 평생 볼 수 없는 사이가 되었지만 시계가 되어서 다시 만나게 됐었던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시 만난 그들의 스토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단체가 바로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예요. 자, 우리가 지금 1930년대 이후를 볼 건데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1930년대부터 40년대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독립운동이 있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렇게 나눠서 정리 안 하면은 이게 뭐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뭐가 뭔지 모르겠는 이런 블랙홀 같은 단원이 될 수 있어요. 1930, 40년대 우리 독립운동의 방향은 크게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이전에 뭔가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었죠. 침체되어 있었다. 그리고 침체되어 있다가 그 이후 시기에 어떻게 독립운동을 풀어갈 것인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앞서 1920년대 독립군 활약 이런 내용들을 봤었어요. 독립군이 여러 또한 부침을 겪었었죠.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게 삼부통합운동의 결과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조직이 정립되었다라는 것까지 봤었어요. 그래, 만주의 독립군의 활약은 어땠는지, 자, 요거를 두 번째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김원봉이 주도하여 만들었었던 의열단, 이렇게 있어요. 요거 세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1930, 40년대를 볼 건데 이 조직 튀어나왔다가 이거 나왔다가 저거 나왔다가 뭐가 이것저것 막 튀어나오거든요. 요 세 개 중에 하나예요. 독립운동의 방향, 구체적인 어떤 조직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요 세 개 잘 기억하세요. 1번, 2번, 3번이라고 해보자. 지금 여기서 보려고 하는 한인애국단은요, 1번이에요. 즉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열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쭉 남아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그 전에 많은 침체를 겪었었다라고 봤었어요. 침체를 겪었었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침체를 겪었었는데 여전히 이것을 지키고 있었던 인물이 있으니 김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탈했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앞서 1920년대 국민대표회의라는 이 회의가 결렬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못 해먹겠네. 다른 데서 해야겠다. 독립운동가들 이탈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승만을 탄핵하고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추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었던 거 기억나시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점점 망해갑니다. 망해가면서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구입니다. 자, 이 김구는요,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된 이후에 임시정부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요거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임시정부 다시 살아나, 힘을 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말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김구입니다. 고민해요. 방법이 없을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키울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생각해내요. 바로 이 조직, 한인애국단을 만들겠다. 자, 한인애국단이라는 이 단체는요, 뭐 하는 단체인지 좀 이따 나올 건데 폭탄 던지는 이전 의열단과 비슷한 단체예요. 예, 김원봉이 만들었었던 의열단과 비슷한 단체가 한인애국단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거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얘기입니까? 당시 중국이 우리를 좀 탐탁치 않게 보기도 했었던 시기가 1930년대이기도 하거든요. 중국인들의 마음을 얻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을 침략하고 있는 일본에 맞서 우리가 싸운다라는 것을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런 뭔가 눈에 띄는 활동을 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국내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직 있었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잘 뭔가 활동하고 있네? 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이런 성격의 단체가 한인애국단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지역에서 만들어지겠죠. 어디냐? 상하이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의 얘기를 아직 안 했어요. 그래, 상하이 지역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당분간 있었던 얘기고 다 상하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김구가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목적 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살리겠다요. 자, 이 한인애국단은요, 폭탄을 던지는 활동입니다. 김원봉의 의열단과 유사해요. 그래서 일본 고위 관리들을 제거하겠다. 일본 고위 관리들을 제거하겠다. 근데요, 끝판왕을 죽이면 안 됩니까? 왜? 일본 고위 관리의 끝판왕이면은 일본은 왕이 있네? 일본 왕을 타겟으로 하자. 그러네. 일본 왕을 타겟으로 하게. 한인애국단으로서 시도했었던 인물이 이봉창입니다. 이봉창은요, 일본 왕에게 접근하여 폭탄 던지겠다라는 적임자였었어요. 왜냐? 이 사람은요, 제1교포 출신으로서 한국말이 서툴고 일본말이 능숙했었던 분이에요. 왜? 일본말이 능숙하니까 그냥 말하면은 일본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일본 왕 접근이 수월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이봉창이요, 우여곡절 끝에 김구를 만나게 되어 한인애국 단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왕을 제거하기 위한 폭탄을 받아요. 그리고 일본에 갑니다. 일본 왕 마차 행렬 근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폭탄을 던져요. 그런데 말이죠, 폭탄의 위력이 떨어져요. 폭탄 던지면 다 뻥뻥 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져가는 과정에서 막 습기도 차고, 그 다음에 위력이 떨어지는 불량품들도 있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터지긴 했는데 뻥이 아니고 뻥 터진 거예요. 일본 왕 마차 행렬, 여기에 뻥 터져서 이게 박살나는 이런 장면을 상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마차가 그냥 뻥 기우뚱, 일본 왕이 죽지는 않고 조금 부상 정도 입는 정도로 끝나요. 이게 이봉창 의거예요. 큰 결과물을 얻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게 엄청난 뉴스는 되겠죠. 이봉창은 잡힙니다, 당연히. 엄청난 뉴스가 됩니다. 일본 왕이 폭탄 공격, 테러를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일본 신문에서 나오겠죠. 그래, 일본 국민들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본 왕은 죽진 않았어요. 경미한 부상 정도 있는 정도로 끝났어요. 근데 이 소식을 말이죠, 중국의 관영 매체 신문들이 보도를 합니다. 당시 중국은요, 일본의 침략을 본격적으로 이제 막 받기 시작할 때쯤이거든요. 1930년대. 여러분, 1930년대 만주사변, 중일전쟁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얘기인즉슨 일본이 이제 중국 쪽으로 서서히 영토를 넓혀나가면서 침략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 시작될 쯤에 중국이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근데 일본 왕이 폭탄 공격을 받았대. 이거를 보도한대. 자, 그러면 클릭 수 많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일본 왕 폭탄 공격 받아. 괄호하고 까비.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들이 당시에 일본 왕 폭탄 공격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죽지는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뭔가 감정이 드러난 거야. 죽었으면 좋았으련만 일본 왕은 살아남았네. 이런 논조로 이걸 보도를 한 거야. 그렇죠? 이 얘기예요. 중국 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그치? 당시 중국인들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았을까? 일본 왕 죽었어야 됐는데 안 죽었습니다. 살아있대요.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자 일본이 중국을 칠 구실을 잡았다라고 생각하겠죠. 너희 말이야, 우리 일본 왕이 공격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안타깝다. 이게 뭐니? 안 되겠어. 너희들을 한번 쳐야겠어. 라고 하여 중국의 상하이 조개 지역을 쳐요. 자, 상하이 지역은요, 앞서도 조개 지역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외국 관공서 이런 것들 많았었던 이런 지역이었었는데 일본이 여기에 거점을 만들겠다라고 행동을 취한 거예요. 이게 바로 상하이 사변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봉창 의거 한일애국단원 그리고 이게 중국에게 어떻게 어떤 영향을 끼쳐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고 결과적으로 일본이 상하이 지역 조개지를 차지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30년대 초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중국 대륙에 진출할 수 있는 깃발을 꽂은 거예요. 자, 일본의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상하이 사변에서 이 지역을 차지했으니 이제 우리 일본이 중국 대륙을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겠다라는 이런 희망에 부푼 빅픽처를 그리기 시작하겠죠. 상하이 일대에서 대규모 축하 행사를 기획한 겁니다. 상하이 일대,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이라는 이 공원에서 당시 일본인들 본토에서 파견되기도 했었던 일본 고위 관료들 하면서 이제 대규모 축하 행사를 기획을 한 거예요. 당시 이날이 일본 왕의 생일과 유사하게 겹쳐가지고 이걸 대대적으로 기념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일본 왕의 생일을 일본에서는 천장절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기념을 대규모로 개최해서 우리 대일본 제국의 위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겠다라는 행사를 기획한 거예요. 상하이에서. 이 소식은 김구의 귀에 들어갑니다. 상하이에서 일본이 대규모 축하 행사를 개최하면서 일본 고위 관료들이 온다. 그래, 기회다. 일본 고위 관료들을 우리가 살상하자. 한인 애국단원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인 애국단원 윤봉길입니다. 그래요. 앞서 우리 테마에서 봤었던 그 얘기예요. 한인 애국단원 윤봉길이 폭탄을 들고 가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도시락 폭탄이라고. 예, 도시락 폭탄과 물병 폭탄이 있어요. 왜 도시락과 물병입니까? 당시 행사에 소지품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과 물통만 소지하도록 한 거예요. 도시락과 물통 모양으로 폭탄을 제작한 거예요. 하나는 던지기용, 하나는 자결용이에요. 예. 윤봉길은 폭탄을 던지고 내가 자결해서 죽겠다라는 각오로 간 거예요. 그래서 김구와 시계를 교환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윤봉길이 갑니다. 식장에 가요. 경비가 삼엄하겠죠. 저 단상에 보니까 일본 고위 관료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막 연설도 하는 거예요. 갑니다 하나씩. 그리고 기회를 포착하여 윤봉길이 물병을 던집니다. 폭탄이 빵 터진 거예요. 아까 봤었던 다리를 절던 사람, 이 사람 다리가 날아갔어요. 아수라장 피바다가 된 거예요, 여기가. 그죠? 그리고 윤봉길은 뭘 하려고 하겠어요? 자결해야겠다. 하다가 체포된 거예요. 그리고 윤봉길은 결국 일본에 끌려가서 총살당하겠죠. 이 사건이 윤봉길의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의 폭탄 투척 사건이에요. 이 폭탄 투척은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게 된 거예요. 일본 고위 관료들을 이런 잔치상에다가 우리가 큰 제밥을 탁 떨어뜨리고 국내외 우리가 건재하다, 우리 한민족의 독립운동은 건재하다라는 걸 알린 거죠.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벌어지자 국내외에 이게 엄청나게 보도가 되겠죠. 그런데요, 이 사건을 중국의 신문들이 보도하고 중국 정부가 접해요. 여러분, 중국의 당시에 이 상황이 어땠을까? 우리 이 지금 일제강점기 때는요, 우리랑 처지가 비슷해요. 우리는 식민지로 전락했고 중국도 거의 식민지로 전락해가는 시기, 이 시기거든요. 일본이 상하이 와가지고 여기서 막 잔치하고 우리 일본이 중국 차지한다 막 이런 거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이 힘이 없어. 이때 한 한국인 청년이 폭탄을 던지고 이 잔치상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놨어요. 중국인들이 봤을 때 이 사건은 너무나 고마운 사건인 거예요. 왜? 아니 우리 중국 상하이 땅을 차지해가지고 지금 일본이 저러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이 폭탄 던지고서 일본을 쫓아내는 이런 활동을 한다? 너무 고마운 거야.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 장제스라는 사람이 이끌고 있었던 중국 정부를 국민당 정부다라고도 하거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뭔 소리야? 우리 중국 감동받았어. 우리 중국 인구가 못하는 일을 한국인 청년 한 명이 해줬다. 그리고 죽었잖아요, 윤봉길은. 우리가 너희들을 지원하겠다. 이거예요. 자, 이게 바로 윤봉길 한 거의 의거의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윤봉길의 의거로 우리가 중국 정부와 더 긴밀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긴 했는데 일본의 탄압과 감시는 더욱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겠죠. 게다가 상하이 지역, 여기는 일본이 거점을 마련했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그리고 이후에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중국 저 내륙 쪽 충칭이라는 곳으로 정착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에서 만든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의 활약입니다. 중심 인물은 김구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애국단 활동이 아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앞서 문제에서 오답으로 잠깐 보기도 했었거든요. 요거는요, 경성 부민관이라는 국내에서 벌어진 폭탄 투척 사건인데요. 이건 한인애국단의 활동은 아닙니다. 예, 그 외의 다른 활동도 있었어요. 예, 이거는 광복 직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광복 직전에 일본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면서 야, 우리 전쟁에서 우리 일본이 총력을 다해야 돼라는 이런 으쌰으쌰 대회에서 여기서 폭탄을 던졌었던 경성 부민관 의거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주로 시험에서는요 오답용으로 보기에 나오게 될 거예요.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930, 40년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시라라고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거 1번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만주의 독립군의 활약. 그 다음에 의열단의 활약. 이렇게 봤었고요. 이번에는 여기입니다. 독립군의 활약. 만주의 독립군들은 어떤 활약을 했는지. 자, 이 만주의 독립군은요. 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삼부통합운동을 전개하고요. 혁신의회와 국민부라는 이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 정비라고 재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간도참변, 자유시참변, 미스야 협정 이런 것들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삼부통합운동으로 이제 새로운 조직을 중심으로 다시 독립군 활동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할 때예요. 자, 그런데 1930년대 만주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바로 만주사변이에요. 일제가 만주를 친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30년대 만주사변을 계기로 이제 통치 방식이 민족 말살 통치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봤었죠. 만주사변은요, 일본군이 만주 이 일대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만주사변이요. 그럼 이게 독립군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이 만주의 독립군들, 여기가 지금 만주예요. 여기에 일본군들이 이제 전쟁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게 나쁜 것만 아닐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만주에 일본이 전쟁 일으키는데 누구랑 전쟁하는 거야? 만주를 차지하고 있는 세력과 전쟁하겠죠. 그들이 누구냐면요. 중국의 군벌 세력들이에요. 중국 정부의 통제에서 좀 벗어났었던 지방 호족 같은 이런 세력들, 군부 세력들, 이들이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일본과 적국이 돼버리니까 일본과 싸우고 있는 우리와 손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군벌 세력과 우리가 연대하는 이런 모습, 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한중연합전선 또는 한중연합작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30년대 독립군들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자, 대표적인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 전에 혁신의회와 국민부다라는 두 가지가 삼부통합운동의 결과였었습니다 라고 봤었죠. 혁신의회는요, 한국독립당이라는 조직으로 개편되고요. 이 한국독립당이라는 조직은요, 한국독립군이라는 군사조직을 거느립니다. 그래서 삼부통합운동에서 혁신의회가 이렇게 간 거예요. 이거 이끄는 인물이 지청천이라는 인물이에요. 이분입니다. 자, 만주의 독립군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이 지청천은요, 중국 세력들과 연합하여 일본과 맞서 싸우는 독립군 활동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중국의 호로군이라는 연합, 이 군대와 연합하여, 호로군은 이제 중국의 철도를 지키는 경비병들이거든요. 이들과 연합하여 이제 일본과 맞서 싸우는 작전을 전개합니다. 독립군 활동을 전개하는데
중국과 연합한 한중연합전선을 바탕으로 전개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전투가 쌍성보 전투, 대전제령 전투 등등에서 중국과 연합하여 활약하는 이 조직이 뭐다? 한국 독립군이고요. 지청천이라는 이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는 활동들입니다. 지청천이라는 인물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전투들. 자, 그런데 이 한국 독립군은 활약이 어떻게 될 거냐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힘에 붙여요. 왜냐? 만주는 일본 땅이 결국 되거든요. 일본이 만주국이라는 어떤 이상한 조직을 하나 만들어요. 만주를 차지하면서 일본이 만든 거거든요. 이 지역에서 일본과 싸우는데 우리가 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서 장기적으로 항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으로 올 거예요. 예. 그 중에 하나가 한국 독립군 지청천입니다. 자, 근데 하나가 더 있죠. 혁신의회가 이쪽이라면 이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민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겁니다. 삼부통합운동 앞서 봤었던 혁신의회와 국민부가 있었어요. 혁신의회가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이고요. 국민부가 바로 요거예요. 조선혁명군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데요. 지청천이 지금 이렇게 활약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양세봉이 활약하고 있다. 여기에 그 이전 단체가 요게 혁신의회고요. 요게 국민부였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앞서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의 활약을 중심으로 봤었고 그 다음에 지금 옆 페이지에서 보는 게 바로 국민부의 이어진 조직인 조선혁명당이라는 조직입니다. 조선혁명당이라는 이 조직이 조선혁명군을 거느리고 이 조선혁명군을 이끄는 인물이 바로 양세봉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도 독립군 활동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지청천과 양세봉이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라는 독립군을 이끌고 활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국 군대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다 중국 부대와 각각 연합하여 일본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대표적인 전투가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이런 전투들에서 활약을 하는 겁니다. 앞서는 쌍성보 전투, 대전제령 전투 등에서 활약을 하고요. 여기서는 영릉가, 흥경성 전투. 전투의 이름이 좀 다르겠죠, 당연히. 지역이 조금 다르고요. 자, 이렇게 활약합니다. 그런데요, 이 조선혁명군은요,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양세봉이 사망해요. 네. 양세봉이 이 총격전 벌이다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혁명군은 이제 와해될 겁니다. 양세봉 이분은요,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앞서 지청천은요, 살아남아요. 이 지청천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독립군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만주의 독립군과 관련한 1930년대 얘기야. 주로 이제 앞부분 얘기일 텐데요. 미리 스포를 좀 드렸어요. 지청천의 부대는 임시정부 쪽으로 합류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세 개 중에서 의열단이라는 이 조직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 얘기를 봐야 되겠죠. 자, 다음의 내용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930년대, 40년대 하고 있죠. 앞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자. 일단 첫 번째 뭐였었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떤 3, 40년대의 모습으로 이어졌었는가와 관련해서 자,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주의 독립군. 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앞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보려고 하는데요. 의열단과 관련한 자, 이 세력들은 3, 40년대에 어떤 길을 겪었는가.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3번 의열단 세력은 3, 40년대에 자,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의열단은 앞서도 본 것처럼 김원봉이 주도해서 만들었었던 이런 단체였었습니다. 폭탄을 투척하고 암살 활동을 하는 자, 이런 의열단, 이 의열단이 이제 생각이 좀 바뀐다라는 것을 봤었어요. 이 소수의 인원이 폭탄을 투척하는 이런 활동보다는
규모를 좀 더 키워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폭탄을 던지고 총을 쏘는 이런 독립군으로 발전해야 되겠다. 조직의 규모를 좀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의열단을 이끄는 김원봉 같은 경우는요, 조직의 규모를 키워서 독립군이라는 이런 덩어리 큰 저항 조직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자, 그래서 이 김원봉이 주도하는 의열단 중심으로, 자, 지금 요 얘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김원봉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세력들이 이제 다른 주변의 세력들을 끌어모아서 세력이 큰 덩어리 조직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민족혁명당이라는 조직이에요. 자, 이 민족혁명당에는요, 기존 김원봉의 의열단 세력이 주축이 돼서 이런저런 세력들이 모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모인 세력 중에서 누가 또 있었냐? 독립군을 이끌고 있었던 여기 이제 지청천이 있었죠. 양세봉은 앞서 본 것처럼 이제 죽게 된다라고 봤었고요. 지청천, 한국 독립군을 이끄는 지청천이 의열단 쪽, 이 민족혁명당 쪽으로 이제 합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 세력들, 그 외 여러 세력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통합 조직으로 1930년대 민족혁명당이라는 이런 덩어리가 큰 의열단 플러스 알파들이 모인 이런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를 이끄는 김원봉, 이분의 생각은 뭔가요? 조직의 규모를 키워서, 그래, 몇몇 인사들이 폭탄을 던지는 이런 활동이 아니라 이제 독립군이라는 군대 조직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민족혁명당을 주축으로 하여 이제 덩어리를 점점점 키우게 될 겁니다. 자, 결국 이 김원봉이 주도했다라는 거는 의열단 기존 세력이 주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자, 부대를 만들게 돼요. 즉, 독립군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일단 내용이 많은데요. 쉬운 거부터 하나하나씩 정복해 갑시다. 김원봉이 중심이 돼서 조직의 규모를 키우고 군대를 만들었다. 그 군대, 조직 이름이 바로 조선의용대라는 조직 군대예요. 자, 쉽죠? 여기다가 살을 조금만 붙일 거예요. 김원봉이 군대를 만들었는데요. 근데 지역 기반이 어디인가 보니까 한커우라고도 하거든요. 우한이라고도 불리는 어떤 지역이에요. 자, 근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요, 중국 관내 지역이에요. 자, 조금 어렵죠? 김원봉이 뭔가를 만들었어요. 군사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지역이 우한이라는 지역인데요. 자, 이 우한이라는 지역은 중국 관내 지역에 해당해요. 관내가 뭔데요? 중국의 어떤 지역인가 봐요. 자, 중국의 지역 중에서 만리장성, 여러분 알고 있는 만리장성 있죠. 만리장성 그 이남의 지역, 만리장성보다 남쪽의 지역을 우리가 중국 관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우리의 군사 조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최초의 무장부대, 군사 조직,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이게 1938년, 30년대 후반에 만들어지거든요. 최초? 이전에 독립군들 있지 않았나요? 중국 관내라고 했죠. 자, 이전에 1920년대, 30년대에 있었던 여러 독립군 세력들 다 어디냐면요, 만주 일대예요. 아, 그러면 만주는 중국 관내가 아닌가 보다. 지도를 이렇게 조그맣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한반도가 있죠. 여기가 만주 일대죠. 중국의 만리장성은 이렇게 있습니다. 요 이남 지역, 중국의 우한이라는 곳은 여기쯤에 있어요. 중국 관내 지역 중에서 중국의 이제 대륙 쪽이에요. 여기에서 만든 우리 군사 조직 중에 처음이 있대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거는 주로 만주 일대에다가 독립군을 만들었었구나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 관내에 결성된 최초의 우리 군사 조직, 독립군이 바로 조선의용대고요. 이걸 누가 만들었다? 김원봉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 살을 더 볼게요. 김원봉이 군대를 만들었는데 우한이라는 중국 관내에서는 최초로 만든 군사 조직이다. 여기까지 왔죠?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조선의용대라는 이 조직은 기반 조직이 있어요. 자, 요 앞에 뭐가 있었는지 잠깐 한번 넘겨볼까요? 자, 민족혁명당이라는 조직이 있었죠. 김원봉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민족혁명당 요 세력 주축으로 이제 이후에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진다 라는 결론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라는 조직을 만든 기반 조직은 민족혁명당인데 이게 개편돼요. 뭐로 개편되냐?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조금 긴 조직 이름으로 개편돼요. 민족혁명당 주축으로 조금 변화를 거쳐서 이름이 바뀌고 구성원이 좀 바뀐 거예요. 그게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어떤 단체이고 그 단체의 군사조직이 조선의용대예요. 오케이? 민족혁명당이 이후에 조선의용대 세력이 되는데 이름이 조금 바뀌었다. 그 이름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조직이다라는 거예요. 요거 앞에가 바로 뭐였어요? 민족혁명당이었다라는 거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게 아닙니다. 김원봉 이분께서 조직의 규모를 키우고 군대를 만들었다. 끝! 요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본 거예요. 김원봉 이분이 조직의 규모를 키웠다. 민족혁명당. 그 민족혁명당이 이름이 좀 바뀌고 조금 바뀌었다. 조선민족전선연맹. 그리고 군대를 만들었다. 그 군대 이름이 조선의용대. 그죠? 김원봉이 만든 중국 관내구나. 지역도 우리가 봤었죠. 중국 관내에 최초의 우리 군사조직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왜 그 전까지는 안 만들었어요? 1938년, 30년대 말이거든요. 일제강점기 시작 1910년. 아니 그 전에도 만들면 되잖아. 그 전에 만들고 싶은데 남의 나라 땅이잖아요. 응? 남의 나라 땅에다가 군대 만든다. 이거는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1년 전에 중일전쟁이 벌어져요. 지금 1930년대, 40년대죠. 1930, 40년대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를 치네요. 그리고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중국 대륙을 치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중국 대륙 본토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 정부가 일본이랑 이제 막 싸우는 거야. 일본이랑 막 싸우려고 하는데 보니까 한국 애들이 일본이랑 막 싸우고 있어요. 독립국 만들어서. 그래, 너희 말이야. 우리 안방에다가 독립국 만들어.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과 싸우는데 중일전쟁에서 중국 부대의 후원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김원봉이 조직했었던 조선의용대라는 조직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군에 대해서 심리전, 후방교란 이런 첩보작전 같은 것들을, 군사작전들을 벌이기도 했었던 게 조선의용대였습니다. 그래, 우리 독립군이 이렇게 중국 대륙 본토 쪽에서도 활약하면서 일본과 맞서 싸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말이죠. 뭔가의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김원봉이 조직했었던 조선의용대. 이 조선의용대가 일부 세력이 조금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일본군이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의용대가 조금 북쪽으로 가서 일본군과 싸우자. 이렇게 해서 조선의용대가 나눠지게 돼요. 그 나눠진 북쪽으로 간 조직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선의용대인데 북쪽이죠, 조금. 예. 어떤 중국 대륙의 살짝 북쪽을 화북지역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쪽에서 활약하는 조선의용대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무슨 지점, 지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조선의용대의 주축 군사조직이 이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후방에서 그래, 우리가 우리 조선의용대를 지원해 줄게 라는 이런 본대도 있겠죠. 이 본대를 김원봉이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조선의용대입니다. 제가 김원봉이에요. 그러면은 나가 싸우자. 그래. 우리 주력 세력 가라. 북쪽으로 화북지대 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하냐? 후방에서 이렇게 연락하면서 주력 부대를 지원할게. 이렇게 갔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연락이 조금씩 끊어지는 거예요. 원래
연락이 뜸해지고 하다 보면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때는요, 또 무슨 뭐 SNS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지리적으로 멀어지다 보니까 김원봉 세력과 조금씩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원봉의 남은 조선 의용대 병력, 그러면 조선 의용대는요,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나뉜 거예요. 이 조선 의용대가 화북 지역 북쪽에서 싸우고 있는 주력 부대와 김원봉이 이끌고 있는 남은 본대, 예, 이렇게 나뉜 거예요. 그럼 이 남은 세력은 어떻게 해야 돼? 뭔가 활약은 해야 되는데 병력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충칭이라는 곳으로 갈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한국광복군이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력이 있을 겁니다. 결론을 볼게요. 그러면 이 의열단 세력은요, 민족혁명당 그리고 조선의용대라는 조직으로 개편되죠. 조선의용대로 개편됐는데 그 중에 김원봉이 이끄는 일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합류하게 될 거고요. 나머지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요렇게 분화되게 될 거예요. 뭔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제가 이거 왜 강조하냐면은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제일 어려워하세요. 왜? 독립운동 조직도 많은데 이름도 뭔가 비슷비슷한 느낌인데 근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저기 갔다 합쳐졌다 나눠졌다 복잡해요. 약간 뭐 변신 로봇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편해졌다 이렇게 했다 합체됐다가 또 분화됐다가. 이 의열단 세력은 김원봉이 이끄는 일부가 이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갔다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디로 갔는지 요거를 좀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는 거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갔는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또 이렇게 써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다음에 독립군 세력, 만주의 독립군 세력 얘기했었던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봤었던 김원봉이 이끌던 의열단 세력. 자, 그 중에서 여기 페이지부터 요 다음까지는 임시정부와 관련한 활동입니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김구예요. 이 김구가 뭘 했었던 거냐? 한인 애국단이라는 것을 조직을 해서 이봉창, 윤봉길과 같은 인물들이 앞서 활약했으니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키워야겠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정착할 거냐? 충칭에 정착하게 될 겁니다. 상하이를 떠난다라고 봤었죠. 상하이를 떠나서 상하이는 중국의 항구 도시예요. 저 안쪽에 내륙으로 이동했었던 겁니다. 충칭이라는 저 먼 곳에 정착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이라는 곳으로 쭉 이어지게 될 거거든요. 여기서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축이 돼요. 충칭에서 창설한 게 바로 한국광복군입니다. 한국광복군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군사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여기까지 왔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간단히 한번 되짚어 봅시다.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 안에서 막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을 수습하자라고 해서 회의했었죠. 그게 뭐였었냐? 국민대표회의였었습니다. 창조파, 개조파로 나뉘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없애야 된다. 아니다. 있는 상태에서 개혁해야 된다. 그런데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고 점점점 침체. 아직도 안 망했어? 이런 말까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거의 다 망했을 때 이때 김구가 한인 애국단이라는 단체 만들어서 이봉창, 윤봉길의 활약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다시금 주목받고 중심에 설 수 있는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상하이를 떠나서 이동하다가 이제 여기에 정착해서 군사 조직까지 만들고 여러 세력들이 합류한 겁니다. 여러 세력들이 합류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심 역할을 하는 이런 지위를 서서히 확보하게 될 거예요.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누구도 합류했었냐면요. 지청천 이분도 합류했었어요. 자, 이 지청천은요. 독립군 세력 중에서 한국 독립군이라는 군사 조직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인데 이 지청천이 의열단 쪽, 김원봉 쪽으로 갔었다라고 잠깐 봤었거든요. 그런가요? 민족혁명당이라는 곳에서 잠깐 봤었어요. 이 지청천이 이쪽에 있다가 임시정부 쪽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좀 더 복잡해 보이는데 좀 더 쉽게 볼게요. 처음에 누가 통합을 주도할 것인지는 의열단 김원봉이 주도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청천 이분이 일로 갔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으로 통합의 중심이 이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통합의 중심이 여기였었다가 이쪽으로 이동하는구나. 그 이동하는 당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충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군요. 그리고 군사조직을 충칭해서 만듭니다. 이 한국광복군에 누구도 오냐? 김원봉도 왔었네요. 요거 아까 봤는데요.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일부 세력이었었죠. 이 조선의용대는요.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세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는 게 있었어요. 이 화북지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오지는 않아요. 예. 이 화북지대는 김원봉이 이끄는 세력이 아닙니다. 자,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일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요 B는 다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뒤에 나오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 한국광복군이라는 조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사 조직으로서 이제 일본과 싸우겠다. 1940년대입니다. 당시 일본이 누구를 공격하냐? 미국을 공격합니다. 태평양 전쟁이에요. 자, 여러분 앞서 봤었습니다. 1930, 40년대 전쟁 계속 있죠.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다 일본이 일으킨 전쟁들이에요. 미국까지 전쟁에 일본과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전포고문을 발표합니다. 태평양 전쟁까지 벌어지니까 이제 우리는 미국 편 쪽에 서서 일본과 싸우겠다. 일본을 맞서 싸우는데 우리 군대도 파견하겠다. 선전포고문을 발표합니다. 그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문 성명서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싸우겠다는 거죠. 이 태평양 전쟁이라는 거는요, 1940년대 일어났었던 전쟁인데 당시는 이 전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태평양 전쟁이 있을 때에는요, 누구도 있을 때냐? 독일의 인류 최악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쭉 이어가고 있을 때예요. 2차 세계대전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평양 전쟁은. 자, 이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 그러면 우리는 일본과 맞서 싸우겠다. 일본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일본 반대편에 있는 세력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일본 반대편에 있는 세력들이 연합군이라고 하거든요. 이 연합군 또는 이 국가들 연합국이다라고 하는데 이 연합국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당시 중국, 당시 소련, 그리고 당시 영국, 당시 미국 이런 국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쪽 편에 서는 거죠. 일본 반대편에 서는 거죠. 자,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인 한국광복군이 투입되거든요. 왜 갑자기 일로 갑니까? 왜냐? 영국이 있어서요. 예. 영국이 일본과 싸우고 있었어요, 이때. 일본이 영국의 당시 식민지였었던 인도 미얀마 전선까지 막 침략하거든요. 그러면 영국의 입장에서는 일본 쳐들어오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겠다. 그때 우리가 쓱 하는 거예요. 거기 영국 분들 뭐 좀 필요한 거 없어요? 우리도 일본이랑 싸울 건데
영국이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필요한 건 너희들 뭐 병력은 얼마 없는데 크게 도움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가 일본말을 우리가 못하겠다. 니들 중에서 일본말 좀 하는 애들 좀 있지? 아이 당연히 있지. 그래서 포로 신문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일본어 암호 해독 같은 거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국과 손을 잡았는지, 왜 2차 세계대전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요, 미국도 일본이랑 싸우고 있었지요. 태평양 전쟁. 미국의 당시 주적, 일본, 독일, 이와 같은 2차 세계대전 연합국의 적국들이에요. 이런 국가들을 이제 당시 추축국이다라고도 하거든요. 연합국과 추축국의 싸움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2차 세계대전에서 우리는 일본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편으로 우리가 같이 가려고 했었던 영국 그리고 미국 이런 국가들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게 제안을 하기도 해요. 자, 미국입니다. 이번에는. 당시 중국 쪽에 미국의 어떤 정보 수집 기관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예. 이런 지부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게 OSS라고 불리는 어떤 지부인데 이 지부가 지금의 CIA의 전신이에요. 여러 가지 군사 기밀 같은 거 다루는 이런 미국의 첩보 조직이에요. 예. 요 지부 조직과 우리가 이제 확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알고 보니 말이죠. 미국이 일본을 쓰러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작전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일본의 식민지 및 일본 본토에 미국의 군대를 투입시키는 작전 같은 것들을 막 기획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본토에, 본토 밖에서 하는 거 말고 본토 및 일본의 식민지 자체에 미군을 투입시킨다. 우리가 적임자 아닙니까? 한반도, 일본의 식민지, 우리나라 땅. 여기에 우리 군이 가서 일본과 맞서 싸워서 깃발을 꽂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만큼 감격스러운 장면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하는 거야. 국내 진공작전. 작전을 수립한 겁니다. 미국 정부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미국과 연합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한국광복군 당시 일원이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벅찼을까요? 정말 내 고향, 이 머나먼 충칭 땅에 있는데 정말 나의 고향, 내가 이 적국 일본을 무찌르고 나의 땅을 회복할 수 있는, 다시금 차지할 수 있는 그 선봉에 선다라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겠죠. 밤에 잠을 못 잤을 겁니다. 가고 말리다. 내 목숨 바쳐 나의 조국을 내 손으로 되찾고 말리다. 라는 생각들을 아마 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작전일을 조금씩 남겨두고 이제 준비를 하나둘씩 완료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요. 작전이 무산됐답니다. 왜? 일본이 항복했기 때문에 작전을 전개할 이유가 사라졌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미국의 작전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아주 극비리의 당시 부통령도 몰랐었던 작전이 있었습니다. 원자탄 개발이에요. 예. 원자탄, 핵무기 말하는 거죠. 이거를 개발해서 일본에다가 투하한 거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다 투하한 거예요. 예. 조금 더 얘들이 버틸 줄 알았는데 일본이 이렇게 원자탄 뿅뿅 맞더니 참교육을 당했어. 저항하면은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예상보다 빠르게 항복하는 바람에 이 작전은 수립은 했는데 제대로 시행되지를 못한 채로 어정쩡한 상태로 끝나게 돼요.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우두머리가 김구고요. 직책이 주석인데요. 예, 김구는요, 참담한 심정을 표현하기도 해요. 외적을 무찔러서 우리가 독립을 달성하게 되는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결정적인 어떤 한방을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합국들 세력이 우리 한반도 문제를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겠다라는 안 좋은 예감. 왜 그럴까요? 안 좋은 예감 왜 틀린 적이 없을까? 그래요.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요거는 결국에는 실현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광복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 40년대 얘기를 다 본 것 같은데 하나가 더 남았어요. 요거
김원봉이 이끌었었던 조선의용대 일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 한국광복군에 합류했다 그랬죠. 그럼 나머지 이들은 어디 간 거예요? 요거를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들이 새롭게 구축했었던 조직이 바로 조선의용군이라는 조직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개편되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김원봉이 만들었었던 기존의 의열단 계열 요거 3번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김원봉의 의열단 계열은 어떤 과정을 거쳤었냐면요. 조직의 규모를 키우자 민족혁명당. 군사조직을 만들자 그 군사조직이 앞서 본 것처럼 조선의용대. 자, 이 조선의용대라는 군사조직을 중국 관내 우한이라는 곳에서 최초로 만들게 되었다라고 봤었는데 이 조선의용대 중에서 일부는 어디로 갔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으로 갔었죠. 여기에 김원봉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세력들, 여기를 A라고 했었고 여기를 B라고 했었어요. 북쪽으로 가서 일본과 좀 더 싸우자. 그게 바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였었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에는 여기는 김원봉이 없어요. 조선의용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뭐 홍철 없는 홍철팀 같은 거예요. 김원봉이 없는 조선의용대예요. 김원봉이 있는 조선의용대는 어디로 갔었냐? 저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으로 간 겁니다. 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일본군과 막 싸우는데 김원봉과 연락이 막 단절되죠. 그죠? 그리고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요. 어디에 정착하게 될 거냐? 예난이라는 도시에 정착하게 될 거예요. 중국에. 여기는 중국의 살짝 북쪽입니다. 여기에 정착해서 새롭게 군사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니 바로 조선의용군이라는 조직이에요. 이 조직이 주축이 돼서 조선의용군이 된 거거든요. 이 조선의용군은요. 김두봉이라는 사람이 조선독립동맹이라는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의 군사조직이에요. 이것도 좀 복잡하죠. 자, 요 앞에 단원, 요 앞에 페이지에서 봤었던 게 뭐냐면요. 한국광복군 봤죠.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의용군이라는 조직은 어떤 조직의 군대예요. 그 어떤 조직이 조선독립동맹이라는 어떤 조직입니다. 이 조직의 주축 세력은 누구냐면요. 사회주의 세력이에요. 사회주의? 민족주의? 그거 있지 않았나요? 사회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이 얘기 어디서 봤었냐면요. 민족유일당운동이라는 주제에서 보기도 했었습니다. 민족유일당운동이다.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연합을 꾀하자. 그런데 이 둘은 이념이 좀 달랐다라는 것을 앞서 살펴봤었어요. 자, 우리가 봤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광복군 이쪽은 민족주의였다. 사회주의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도 많잖아요.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도 뭔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뭔가 중에 하나가 이거야. 조선독립동맹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민족주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뭉친 거고요. 사회주의 세력은요. 당시에 조선독립동맹이라는 조직으로 이렇게 헤쳐보인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조직에 한국광복군이 있는 거 봤었죠? 사회주의 쪽, 조선독립동맹 이쪽에 뭐가 있는 거냐? 바로 조선의용군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김원봉이 없습니다. 김원봉은 이쪽에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쪽은 지금 사회주의 세력으로서 중국 내의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할 겁니다. 중국 내의 사회주의 세력, 당시 중국도 민족주의 계열의 국민당이라는 조직, 사회주의 쪽의 공산당이라는 중국 공산당 조직,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중국의 민족주의 세력과 연대하고요. 이쪽은 중국의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하는 거예요. 아, 이거 조금 복잡한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이념이라는 게 당시에 이렇게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중국 팔로군이라는 조직이 중국의 공산당 조직의 부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중국의 공산당과 연대했네. 이쪽은 중국의 국민당이라는 민족주의 세력과 연대했었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조선 의용군이 광복 이후에, 해방 이후에 어디로 가냐? 아,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북한의 인민군이 돼요. 북한의 인민군 중에 주력이 돼요. 이게 뭐야 이게? 벌써 분단에 싹이 트고 있는 겁니다. 요쪽 세력의 상당수는 이제 남한 쪽으로 오게 되겠고요. 요쪽 세력들은 이제 북한 쪽으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멀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단되고 뭐 전쟁 나고 안타깝지만 독립운동 과정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요, 이 둘 사이에서도 뭔가의 통합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념은 달라도 어찌됐건 우리가 독립하려는 의지는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통합하려고 했는데, 아하, 통합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항복한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토록 바랬었던 광복이라는 시점이 조금만 늦게 왔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았었는데 갑작스럽게 오다 보니까 뭔가 많이 꼬였어요. 막. 우리 독립운동이든 아니면은 이제 이후에 우리가 정부 수립하는 문제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네요. 안타깝지만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의 활약은 어쨌든 활발하게 전개하는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다라는 측면으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3, 40년대 조금 복잡해 보였는데요. 제 얘기 잘 따라오면서 머릿속에서 하나둘씩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누어서 봤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뭘 했는가? 그 다음에 만주의 독립군은 뭘 했는가? 그 다음에 김원봉 의열단 세력들은 어떻게 이렇게 과정을 겪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 이론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풀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0, 40년대 관련된 내용들. 독립운동이 마무리되는 요 내용인데요.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과연 문제도 그러할까? 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잘 한번 따라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밑줄 근 의거를 일으킨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의거. 자, 지금 요 사진이 보니까 나중에 이제 광복된 이후에,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 연합군 미군 앞에서 이제 항복하는 일제가 이런 장면, 서명하는 장면이래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다리를 다쳐가지고 절뚝하는데 알고 보니 윤봉길이 상하이 홍콩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켰던 당시에 부상을 입었구나. 자, 윤봉길의 활약. 그래요. 이 장면을 봤을 때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윤봉길 의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겠지요. 자, 이 상하이 홍콩공원에서 벌였던 의거, 윤봉길의 의거입니다. 바로 단체다라고 한다면 한인애국단이지요. 자, 1930년대에 조직됐었던 한인애국단. 김구가 주도하여 임시정부 계열로 쭉 유지하고 있었던 김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이 단체, 바로 한인애국단이죠. 한인애국단은요, 주요 요인들을 암살하자. 그래서 애초에는 이봉창 그리고 윤봉길 이런 인물들이 활약하면서 의거를 일으켰었죠. 한인애국단과 관련한 활동 바로 2번에 있습니다. 김구를 단장으로 하여 활발한 의열 활동을 벌였다. 그래서 이봉창과 윤봉길 이런 인물들이 활약을 하겠다. 자, 나머지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에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활동으로 지침으로 삼았다.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이는 이전 단원에서 봤었던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죠. 의열단은 1919년 조직돼서 주로 20년대에 많은 활약을 했었고, 김구가 조직한 지금 한인애국단은요 1930년대 전반기에 이런 활동들이 이어졌습니다. 자, 3번 조선 총독을 저격한 강우규. 당시에 사이토 총독을 사살하려는 시도를 했었던 강우규. 이때는 이제 1920년대 초인데요.
강우규 이분은 주로 이제 오답유도 보기에서 등장할 거예요. 예. 노인동맹단이라는 단체인데요. 예. 이는 개별적인 또 다른 활동으로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아니더라. 4번에 이상제 등의 주도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단독 문제로 출제되는 포인트이고요. 앞서 이전 단원에서 봤었던 내용이죠. 1920년대 전개됐던 실력 양성 운동. 5번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였다. 1920년대 말 발생한 광주학생 항일운동. 조사단을 파견하여 민중대회로 확산시키려고 했었던 신간회의 활동이었었죠. 예, 지금 이 시기는 30년대로 넘어간 시기, 그리고 국외의 투쟁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인물이 이렇게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요 가 인물은 조선혁명군 총사령관으로서 항일투쟁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독립군을 이끌었는데요.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일제밀정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요. 신흥무관학교 교육을 담당하셨었던 분이기도 하고 한국독립군 총사령관, 한국독립군 그리고 조선혁명군 다 1930년대 전반기 때 활약했었던 독립군인데요. 자, 지금 나의 이분은요.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에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광복군이다라고 하면은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사 조직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뭐냐?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 이는 다 1930년대 전반기 때 만주 일대에서 활약했었던 독립군 조직이지요. 자, 그 이전에 3부가 있었는데 이 3부가 통합운동을 20년대 후반부에 전개했었다라고 봤었고 북만주의 혁신의회, 남만주의 국민부 이런 게 있었네요. 그리고 이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 그리고 한국독립군 군사조직을 거느리게 됩니다. 이 한국독립군을 이끈 인물이 지청천 그리고 국민부는 개편되니 조선혁명당 그리고 군사조직 조선혁명군으로 개편되었었다. 이를 이끌었었던 인물이 양세봉이지요. 그리고 지청천은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사조직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 역할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가는 지금 양세봉이에요. 나는 지청천이죠. 예. 자, 요렇게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1번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였다. 조선혁명 간부학교 이는 황푸군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의열단원들이 우리도 만들자. 1920년대 후반부터 의열단은 고민합니다. 예. 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개별 투쟁이 아니라 조직적 투쟁 아니냐? 그래서 황푸군관학교, 중국 내의 군사학교에 입학해서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30년대 접어들면서 이런 학교 설립을 통해서 군대를 양성하고자 하는 이런 활동을 전개하면서 이후에 군대를 양성하게 되니 그 군사조직이 의열단 주축에 바로 뭐였습니까? 조선의용대 군사조직이었었습니다. 자, 2번 보기.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여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대한광복회. 예, 대한광복회는 1910년대 비밀결사 조직으로 봤었습니다. 공화정을 표방했었던 그런 단체였었고 군자금을 마련하고자 했었던 그런 단체, 친일파를 처단하고자 했었던 그런 단체. 대한광복회 관련된 인물로서는 여러분 앞서 문제에서도 풀었었는데 박상진이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 3번에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의 대승을 거두었다. 자, 뭐 있죠? 한국
독립군 지청천,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 양세봉. 한국 독립군 지청천의 활약으로서는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사도하자 전투, 이런 전투들.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은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이런 전투들이 대표적이죠. 자, 지금 3번에 나온 대전자령 전투,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의 활약 맞네요. 지청천이 나니까 요게 정답이 되겠다. 자, 그래서 주요 전투들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4번에 중광단을 중심으로 북로군 정서를 조직하였다. 북로군 정서? 요거 어디서 나왔었냐면은 청산리 대첩에서 나왔죠. 김좌진의 북로군 정서, 1920년대 청산리 대첩에서 활약을 하겠죠. 자, 옳은 것은 3번. 결국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과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30년대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었던 이 두 조직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동그라미 요분이 누군가 보니까 김원봉 이분이라고 합니다. 자료는 가의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촬영된 사진이라고 해요. 김원봉 중심으로 창설된 가. 자, 이 가 조직은 김원봉 중심의 조직이면서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관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1930년대 후반에 우한이었었지요. 한커우. 만리장성 이남 중국 관내 지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군사 조직, 김원봉 주도의 바로 조선의용대였었어요. 조선의용대는 1930년대 후반에 조직이 되어 중국 정부와 함께 중일전쟁에서 활약을 했었구나.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가 북쪽으로 가서 활약했었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 본대가 있었네요. 요쪽이 김원봉 계열이다라고 봤었죠. 김원봉 있는 조선의용대, 김원봉 없는 조선의용대. 예, 1940년대에 들어서 갈라지게 되고 결국 김원봉 계열은 어디로 옵니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규 군사조직 한국광복군으로 편입이 되죠. 그랬구나. 화북지대는 조선의용군의 주축이 되는구나. 이쪽은 김원봉이 없다. 여기 있고 김원봉이 없다. 예, 김원봉이 있는 쪽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으로 들어왔고 김원봉이 없는 쪽은 이제 중국 공산당과 연대하겠구나. 자, 그러면 지금 이 가 군사조직은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군사조직인 조선의용대를 설명하고 있어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자유시 참변으로 시련을 겪었다. 자유시 참변은 1920년대 독립군이 러시아 자유시 지역으로 가서 러시아 적색군에게 피해를 겪었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김원봉의 조선의용대와는 관련이 없죠. 자, 자유시 참변으로 시련을 겪었었던 거는 참고로 요거는 대한독립군단이라고 있지요. 북만주 밀산부에서 조직됐었던, 제가 지금 하는 얘기 1920년대 독립군 활약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일부 대원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했다. 그래요.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충칭의 한국광복군에 1940년대 요쪽으로 갔다라고 봤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에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 자, 요거 앞서 문제에서 봤었네요.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사도하자 전투. 다 1930년대 전반기인데요. 지청천의 한국독립군. 요거죠? 4번 독립군 양성기관인
한인 소년병 학교를 설립하였다. 이는 조선 의용대 활약과는 관련이 없고요. 예, 이거는 저기 하와이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미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박용만, 대조선 국민군단 창설의 주역인 박용만. 예, 이게 1910년대 하와이의 대조선 국민군단 있잖아요.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활동인데 요거는 참고로만 보셔도 됩니다. 5번에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청산리 대첩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김좌진의 북로군 정서군 그거 얘기하는 거겠죠. 청산리 대첩이니까요. 자, 답은 그래서 2번. 조선의용대는요. 이 특징뿐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었는가 관련된 내용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한국광복군에 합류했다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부대, 군사 조직이에요. 독립군이겠죠. 자, 한국 독립운동을 촉진하고 한국혁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자, 중국 국민당 군사위원회, 중국이 조선의용대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가에 편입할 것을 특별히 명령했대요. 그러면 조선의용대 세력이 가에 들어왔나 봐요. 그런가? 총사령 직속되는데 이청천 또는 지청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다. 이 장군이 통할한대요. 충칭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총사령관 지청천, 충칭에 있구나. 충칭에 뭐가 있는데요?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 정착하게 되지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군사 조직으로 만들었었던 한국광복군, 이 한국광복군은 누가 들어왔다라고 봤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세력이 이쪽으로 일부가 합류했다라는 내용을 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의용대가 가에 들어오네요. 조선의용대가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들어오네. 한국광복군인지 어떻게 알았어? 충칭이라며. 여기가 충칭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이 지청천이니까. 그래요. 가 부대는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부대 1940년대 한국광복군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조직인 한국광복군, 이는 중국과 연합하고 그리고 영국 군대와 협조 연합하여 미얀마 인도 전선에서 활약하기도 했었으며 미국과의 군사작전을 준비하기도 했었죠. 이게 바로 국내 진공작전이었었어요. 이를 위해서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기도 했었으나 시행되지 못하지요. 시행 전에 일제가 항복했다. 자, 답은 4번인데요. 나머지 보자. 1번에 자유시참변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 1920년대 얘기죠. 지금 한국광복군은 40년대 얘기입니다. 자, 2번에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에 승리하였다.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1930년대 만주 지역의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지청천, 양세봉 같이 봤죠. 그 중에 양세봉은 영릉가 흥경성 전투에서 활약했으나 돌아가셨다. 3번에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 쌍성보 전투는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으로 봤었죠. 그래서 30년대 만주 지역에서 이 두 개 군사 조직이 큰 활약을 펼쳤다라고 봤습니다. 5번은 청산리에서 홍범도 부대 연합, 그러면은 김좌진의 북로군 정서군. 1번과 5번은 1920년대 만주 독립군 활약에서 봤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네 문제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